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원래 오늘은 영상 업로드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개인적인 일 때문에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저와의 약속도 있고, 여러분들과의 약속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만 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자, 오늘 들어갈 파트는 이 토양 모제입니다. 토양 모제고, 토양 모제는 어디서 왔었다고 했었죠? 그쵸? 모암에서 왔었다고 했어요. 모암은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모제나 이 토양의 엄마 뻘 되는, 그래서 모암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모제는 그 모암에서 분해돼서 나온 아들. 그쵸. 모제는 아들. 그래서 모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모제는 모암으로부터 형성되어 표토나 심토를 형성한 원물질을 말합니다. 표토나 심토가 되기 전에 그 원물질을 말하고, 대부분 모암이 풍화를 받아 생긴 광물 또는 유기물질이고요. 산성 화성암의 모제와 석영은 일가양이온 함량이 많지만, 염기성 화성암의 모제에는 이가양이온의 함량이 많습니다. 이 산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성화 된다는 게 이 수소이온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수소이온은 뭐죠? 일가이온입니다. 이 플러스가 하나가 일가이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염기성 화성암 같은 경우에는 염기성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는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 이런 녀석들은 다 이가입니다. 그래서 이가양이온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산성 화성암의 모제에서는 포드졸 토양이 생성되지만, 염기성 화성암 모제에서는 갈색 토양이 생성된다. 자, 이 생성에 대해서는 이따 밑에서 바로 보도록 하죠. 자, 모제에는 잔적 모제와 운적 모제가 있습니다. 잔적 모제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모제고, 운적 모제는 이동한 모제예요. 자, 잔적 모제 같은 경우에는 모암이 이렇게 있잖아요. 모암이 있으면은 얘가 팍 분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바로 이 위에서. 그래서 그대로 모암이 있던 곳에서 그대로 나오는 녀석들을 이 잔적 모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모암의 성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죠. 잔적 모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릉지와 저구릉지 등 경사가 완만한 지형에서 어느 정도 강한 풍화작용을 오래 받았을 때 형성을 됩니다. 그리고 식물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여기 이 지역에서만 자라는 식물이 있다고 봅시다. 이 지역에서만 자라는 식물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만 자라는 식물이 있는데, 지금 이 잔적 모제는 모암의 성질을 그대로 타고난 녀석인데, 이게 여기로 이동했다고 봅시다. 만약에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럼 사실 이 나무는 살기가 힘들어요. 이 나무는 이미 이 환경에 적응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식물을 이 지역에, 이 잔적 모제 지역에 그대로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요 얘기고요. 형성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뭐 다른 데서 이렇게 타고 오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암에서 그대로 생성된 모제이기 때문에 형성 속도는 매우 느리고요. 식생이 없어 모제층이 노출될 경우 양분 공급량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 모제층 자체가 이렇게 모제층 자체가 이 뭐 표토나 이런 녀석들이 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될 경우에는 당연히 양분 공급량이 거의 없겠죠. 자, 퇴적 유기모제가 뭐냐면은, 유기물 분해가 느린 고위도 냉제나 저습지 등에서 중요합니다. 자, 유기물 분해가 이 고위도 냉제나 저습지에서 느리다고 하는데, 이게 왜 느리냐면요. 이게 바로 유기물 분해를 누가 하죠? 미생물이 합니다. 이 미생물이 살고 있는 환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은, 이 고위도 냉대와 저습지가 왜 유기물 분해가 느린지 알 수 있어요. 고위도 냉대는 일단 춥죠? 추우면 미생물 살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미생물은 일단 따뜻한 곳을 좋아하고요. 자, 저습지는 어떠죠? 습하다 못해서 얘는 너무 과습하죠. 미생물은 어느 정도 습한 건 좋아해요. 하지만 이 과습한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탄 지역이라고 있잖아. 이탄 지역. 물이 이제 거의 침수되는 것처럼 물이 항상 있는 지역. 이런 데는 이 유기물 분해 잘 안 돼요. 너무 과습하면 유기물 분해가 잘 안 된다고요. 자, 그렇고요. 이 운적 모제 같은 경우에는 이 모제가 이렇게 움직인 거죠. 다른 지역으로 움직인 건데, 첫 번째 충적 모제가 뭐냐?
흐르는 물에 의하여 이동되어 퇴적된 모재입니다. 여기 있던 이 모재들이 물과 같이 떠내려옵니다. 슉슉 떠내려옵니다. 그래서 뭐 쌓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퇴적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쭉 길을 만들 수도 있고요. 길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자, 흐르는 물에 의해서 이동된 퇴적된 모재는 충적 모재인데, 그 중에서 이 하성이라고 하면, 하성은 강에서 나온 애들, 해성은 바닷물에서 나온 애들, 하해 혼성은 강과 바닷물 합쳐진 거, 하해 혼성에서 강과 바닷물 두 개에서 나온 것들, 호성, 호수에서 나온 애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의 흐름으로 인한 대표적인 퇴적 지형이 바로 이 선상지예요, 선상지. 네, 선상지, 그리고 이 범람원, 그리고 이 삼각주, 네, 이런 식으로 퇴적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게 산이죠, 산. 산이 이렇게 깎여나갔어요. 근데 산이 깎여나가기 전에는, 예를 들어 이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산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됐을까요? 바로 비 때문입니다. 바다는 지구가 생겨나서부터 바다는 계속 있었잖아요. 그럼 뭐가 내렸을까요? 비가 내렸겠죠, 비가. 비가 내렸을 텐데 이 육지가 나오고 나서 비가 내려올 겁니다. 비가 이런 식으로 막 내려올 거예요. 비가 내려오는데 살짝 들어간 부분들 있죠. 거긴 어떻게 될까요? 물리적으로 보면은 점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비가 오고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나중에 이렇게 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여기를 계곡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로 인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비로 인해서 대부분 이런 지형이 만들어졌고, 지금 말씀드린 이 현상지와 범람원, 삼각주도 이거 연장선이에요. 그 산 사이에 이렇게 이제 비가 흐르고요. 비가 흐르는 데 따라서, 비가 지나감에 따라서 이 지형들이, 굉장히 많은 지형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바로 선상지라는 곳이 생겨요. 강의 상류와 중류에서 부채 모양으로 생긴 지형입니다. 선상지, 요거는 또 이렇게 상류부터 하류까지 해서 총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맨 위가 어디냐면은 바로 선정입니다. 상류죠. 여기는 돌이나 암편이 많아요. 이 위에서부터 떨어진 이 돌멩이나 암편이 많아가지고 아직 분해가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경작지로는 여긴 부적합한데 이 유실수 재배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다음은 중류에선 선앙이라고 하고요. 선상지의 중간 부분을 말하고 주로 밭으로 이용하고, 마지막 선단은 주로 논으로 이용을 한다. 선상지를 쭉 지나면 뭐가 오냐면요, 이 범람원이 옵니다. 범람원. 자, 강의 하류쯤에 물이 범람하고 그리고 퇴적돼서 생긴 지형이에요. 그게 이제 범람원입니다. 자, 범람원은 여러 퇴적물이 혼합되어 모함을 알 수 없고 충적물 그 자체가 하나의 모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범람원 전체가 하나의 모재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범람원에서는 꼬불꼬불 이 범람을 했기 때문에 일자로 가면 범람할 일이 없죠. 네, 일자로 가면 범람할 일이 없지만 이 하류부터 물줄기가 조금씩 약해지면서 1차로 뚫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뚫고 가는 길을 쉽게 길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꼬불꼬불 될 수밖에 없어요. 꼬불꼬불한 길을 다 끝까지 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쫙 퍼지는 길이 나옵니다. 어디냐? 하해 혼성 태소지. 아까 하해 혼성 뭐라고 했죠?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 이 내려온 강물이 바닷물과 만나는 지역에서는 쫙 여기서 약간 정체가 생겨요. 정체가 생기면서 이런 퇴적 지형이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잘 아는 삼각주라고 합니다. 그 얘기예요, 밑에는.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보시면 선상지 있고 선전, 성항, 선단까지 이렇게 하류까지 있었고, 하류 오면은 범람원 있고 물살 약해지면서 범람원 생기면서 끝에 이 삼각주까지 생기는 요 과정이고요. 자, 토양 생성과 발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토양이 생기고 어떻게 발달을 하는지. 자, 토양의 일단 생성 인자는 총 5가지입니다. 모재, 기후, 지형, 식생, 시간, 이렇게 5가지니까 우리 나무의사가 몇 지 선다죠? 5지 선다죠? 나올 확률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간단한 문제로 나오기 좋다는 겁니다. 자,
토양 생산 5개 인자는 서로 영향을 주며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모재, 기후, 모재, 기후, 지형, 식생, 시간입니다. 네,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은 산림 토양과 농경지 토양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산림 토양과 농경지 토양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나무의사에서 토양학에서 거의 가장 내기 좋은 부분이 이 부분일 거예요. 왜냐면 명확하거든요. 서로 특징이 가장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무조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산림 토양. 첫 번째 토양 단면은 유기물층 어떻게 돼 있냐? 유기물층, 농경지 토양에서는 유기물층 없습니다. 유기물층 없고, 산림 토양에서는 이제 5층이라고 부르는데, 이 5층을 세 분해서 나누면은 L층, 낙엽층, F층, 발효층, H층, 부식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5층도 나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뒷부분에 나오는데, 자, 첫 번째 OI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O2층, OA층. 그래서 밑에서부터 A, B, C, D, E, F, G, H, I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거꾸로 순서대로 이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고. 자, 산림 토양은 토성이 어떻습니까? 모래와 자갈이 많습니다. 점토가 유실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이 농경지 토양 같은 경우에는 미사와 점토가 많습니다. 사실 농경지 토양이 조금 더 비옥하다고 보시면 돼요. 농경지 토양은 좀 더 영양가가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작물을 키워야 되니까 관리가 들어가잖아요. 인간의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산림 토양 같은 경우에는 집안을 보면 대부분 암석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모래와 자갈이 많은 경우. 자, 보수령 뭐가 좋을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비옥한 농경지가 좋겠죠. 산림은 낮습니다.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자, 다음 또 통기성 어디가 좋을까요? 통기성은 산림 토양이 또 좋아요. 왜냐하면은 모래질이기 때문에. 산림 토양 아까 모래와 자갈이 많다고 했었죠. 모래는 배수가 양호합니다. 모래는 이렇게 커서 이 공극들이 많아요. 사이에 공극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농경지 토양은 비옥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제가 화학적 성질에서 배우겠지만 이런 점토가 굉장히 비옥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조그마한 점토가. 점토는 공극이 굉장히 작다. 공극의 양으로 치면 얘가 훨씬 많거든요. 얘가 훨씬 많은데 이 배수가 되는 거. 배수가 되려면은 대공극이 있어요. 대공극은 모래가 훨씬 더 많다. 이 점토는 대공극은 적다. 그래서 배수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이다. 보시고. 자, 토양 공극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산림 토양이 토양 공극이 많습니다. 대공극이 많고요. 자, 농경지 토양 같은 경우에 공극이 적은데 그 왜 그러냐? 트랙터를 사용을 합니다. 트랙터를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땅이 다져지게 됨으로 이 공극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 다음은 용적 비중인데, 자, 가로 열고 용적 밀도라고 이렇게도 적어주세요. 용적 비중, 용적 밀도가 뭐냐면은, 자, 고체의 비중이에요. 고체가 많으면은 용적 밀도는 높고요. 고체가 적으면 용적 밀도는 작습니다. 자, 고체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공극이 어떻다는 거죠? 고체의 비중이 작다는 것은 공극이 크다는 거고, 고체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공극이 작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이렇게 고체 부분, 그리고 기체 부분은 제가 이걸로 그릴게요. 주황색은 기체 부분. 그리고 마지막 액체 부분 이렇게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이런 틀은 100%는 똑같이 이런 틀이 있단 말이에요. 100% 틀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고체가 줄어들었다고 봅시다. 고체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뭐가 많아지겠어요? 뭐 대공극이 대부분 많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대공극도 많아지고 이제 소공극도 많아질 겁니다. 소공극에 물이 있거든요. 이 공극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고체의 비중이 높아지면 다른 공극들의 비중은 낮아지고, 이 고체의 비중이 낮아지면 그럼 다른 공극들이 이렇게 자리를 메꿔서 더 커지게 된다. 요 얘기예요. 용적 밀도가 산림 토양은 작습니다.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극이 많다는 얘기예요. 공극이 많다는 얘기. 네. 그리고 이 농경지 토양은요,
크죠. 왜 크냐? 공극이 적어서. 그렇죠. 자, 그 다음 온도. 온도는 산림 토양은 작습니다. 그리고 온도 변화의 폭은 작은데 왜 그러냐면 산림 토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 보시면 다 낙엽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낙엽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농경지 토양에 낙엽 같은 거 있을까요? 물론 주변에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농사 짓는 데는 낙엽이 그리 많지 않죠. 이 낙엽이 이런 뭐 추위나 이런 굉장히 뜨거운 환경에서 이 산림토양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온도 변화의 폭 낮고 온도 변화의 폭은 당연히 크겠죠. 이 산림토양보다는. 자, 다음 화학적 성질입니다. 화학적 성질. 유기물의 함량은 어디가 많을까요? 이 농경지가 아까 비옥하다고 했으니까 더 많을 것 같죠. 하지만 이 산림토양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산림토양에는 뭐 있죠? 처음에 동식물 많죠. 동식물 다 유기체예요.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렸어요? 이 낙엽, 동식물의 배설물, 이게 다 유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많고 이 산림토양보다는 적고요. 자, 다음 CN율입니다. 이 탄소와 질소의 비율.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탄소가 많아지면 CN율 높아지고 질소가 많아지면 CN율 낮아지겠죠. 자, 높다는 것은 이 탄소가 많다는 건데 산림토양 같은 경우에 이 섬유소가 계속적으로 공급됩니다. 섬유소 뭐죠? 셀룰로스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높고 농경지 토양은 낮습니다. 낮다는 것은 이 질소가 많다는 거예요. 질소가 많고 탄소가 적고 이런 얘기는 질소가 많은 이유는 질소 비료를 주기 때문이죠. 질소 비료를 주기 때문에 이 CN율이 낮아지는 거고요. 농경지 토양에서는. 자, 타감 물질. 예를 들어서 페놀이라든지 탄닌 굉장히 많습니다. 산림토양에. 하지만 농경지 토양에 없습니다. 작물만 있죠. 자, pH. 수소이온 농도 pH. 누가 더 산성일까요? 낮다는 게 산성이거든요. 자, 이 산림 토양이 산성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휴믹산이라고 해서 부식산입니다. 부식이 뭐냐면은 유기물 있죠, 유기물을 쪼개고 계속 쪼개서 더 이상 안 쪼개질 때까지 쪼갰을 때 역시 남아있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산림토양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산림토양이 굉장히 많고 유기물이 많기 때문에 산림토양은. 자, 이 산림토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산림토양에 많은 이 부식에서 뭐를 발생시키냐면 이 부식산이라는 걸 발생시키고요. 부식산의 뒤에 들어가는 이 부식산으로 인해서 산성화가 발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자, 농경지 토양은 중성부근. 중성에 있어야지 모든 영양분들이 골고루 있을 수 있고요. 작물도 가장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자, 양이온 치약용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화학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 안 드리고. 자, 비옥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농경지 토양이 높다고 했었죠. 네, 왜냐하면 얘는 질소 비료를 시비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것들도 작물 잘 자라기 위해서 시비를 하죠. 하지만 산림토양은 낮다. 자, 무기태질소 형태. 산림토양은 주로 암모늄인데 왜 그렇죠? 이거 전에 배웠었어요. 산림토양은 산성화되어 있어요. 일단 토양이 산성화되어 있으면은 뭐가 안 되죠? 질산화 박테리아. 여기 박테리아란 말 있네. 질산화 박테리아. 질산화 박테리아가 산성에서는 생육이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암모늄에서 질산화가 될 수가 없어요. 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이 농경지 토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질산으로 이제 흡수를 할 수 있죠. 수목의 경우 이 암모늄과 질산 두 개가 있으면 대부분 이 질산으로 흡수를 하려고 해요. 둘 다 흡수는 가능하긴 한데 대부분 질산으로 만들어서 흡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산림토양에서는 이 질산화 박테리아가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암모늄 형태로 흡수를 하는데, 암모늄 형태로 그러면 어떻게 흡수를 하냐? 대부분 이 균근이라는 애들을 이용을 합니다. 뿌리에 이렇게 균 붙어 있거든요. 이 균들이 이 암모늄 채로 흡수를 해서 바로 넘겨줘요. 그래서 이 암모늄 형태로 식물이 흡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생물학적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토양 미생물. 곰팡이가 가장 많고요. 자, 그 다음에 농경지에서는 박테리아, 곰팡이 이렇게 있고. 질산화 작용, 여기 나오네요. 억제되고, 얘는 왕성하고, 그래서 질산으로 흡수를 하는 거고요.
자, 다음 볼까요? 토양의 생성화 작용. 토양의 생성화 작용인데, 제가 오늘 많은 페이지는 못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꽤 많네, 양이. 잠시만요. 오, 꽤 많은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04페이지까지만. 104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죠. 이 토양의 생성작용. 이 토양이 여러 가지로 생성이 될 수 있는데, 자, 제가 한 10가지, 1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갈색화 작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갈색화 작용. 갈색화 작용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이온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온들이 있는데, 제가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요 그림. 우리 전전 시간인가 배웠었죠? 자, 땅에는 이렇게 수많은 이온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온들이 있는데 얘네가 용탈이 된다고 했었죠. 첫 번째로는 염소와 이 황산이 용탈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염기라고 부르는 우리가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이런 애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규산 없어지고, 누구 남는다고 했었죠? 철과 알루미늄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녀석들이라고 했어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녀석들. 자, 다시 한번 이 얘기를 기억하고 보시죠. 자, 화학적 풍화작용 이런 게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다 이제 떠나가고 뭐가 남냐면은 이 철 이온이 남아요. 철 이온. 철 이온이 어떻게 되냐? 철 이온이 이 가수산화철이 되면은, 가수면은 물도 들어가고요. 산화면은 산소도 들어가죠. 가수산화철. 가수산화철이 되면은 토양이 갈색으로 변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건 이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이 철은 형태에 따라서, 철은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색이 굉장히 쉽게 변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가수 상태, 아까 가수산화철이라고 했었죠. 가수산화철이기 때문에 가수 상태는 갈색 계열인 거고, 그래서 가수산화철이 되면은 우리는 이 갈색화 작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셨죠? 네. 그리고 고온 상태는 흑색이 되고, 산화 상태는 적색, 환원 상태는 회색이 된다. 자, 이 부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 부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그 다음은 철과 알루미늄 직접작용입니다. 라테라이트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라테라이트 작용. 이거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라테라이트 작용. 이게 철과 알루미늄 직접작용입니다. 네. 자, 설명 한번 보시죠. 온도가 높고 비가 내리는 기후 조건에서는, 온도가 비가 많이 내리면 우린 고온 다습이라고 하죠. 염기와 규산의 용탈이 강하게 일어나. 자, 아까 보셨죠? 아까 1상, 2상, 이거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1상에 뭐뭐 있었습니까? 1상에 뭐뭐 있었어요? 염소랑, 그렇죠. 황산이 있었죠. 2상에 아까 제가 염기라고 부르는 그런 녀석들이 있었죠. 3상에 규산이 있었죠. 4상에 뭐 있었어요? 철이 있었죠. 철이랑 알루미늄. 자,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자, 여기서 염기와 규산의 용탈이 강하게 일어났다고 봤습니다. 염기와 규산 없어졌어요. 그럼 뭐랑 뭐 남죠? 철이랑 알루미늄 남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물과 여러 가지 화학적인 작용들, 이제 온도가 있으니까 뭐 효소라든지 이런 화학적인 작용도 일어날 수 있겠고,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비로 인해서 하방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 없어져요. 세 개 다 없어지고 뭐 남는다고요? 이 철과 알루미늄 남는 거, 요게 라테라이트 작용이에요. 라테라이트 작용. 그리고 건기와 우기가 반복되는 열대나 수분 열대 지방에서 흔한 토양이고, 이 정도 돼 있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우리가 지금 갈색화 작용과 라테라이트 작용 배우고, 세 번째 부식 직접 작용이라고 있습니다. 부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토양이 있어요. 토양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제가 그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 생물이에요. 생물. 이런 생물이 있었어요. 자, 이 살아있는 생물, 살아있는 유기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얘도 죽겠죠. 그 다음에 죽어있는 유기물, 그 다음 뭐가 되냐면요, 토양에서는 이 비부식화가 됩니다. 아직은 끝까지 쪼개진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비부식화. 아직은 끝까지 쪼개진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부식화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당류라든지 아니면 뭐 단백질이라든지 뭐 지질, 아미노산 얘네가 아직 끝까지 분해된 건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더 분해되냐면 그 다음 뭐라가 되냐? 그 다음이 이제 부식이에요. 그 다음 부식이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 부식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스템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살한 놈이 죽고, 이 죽은 녀석들이 비부식화됐다가 그 다음에 부식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된다. 우리도 만약에 뭐 우리가 수목장 같은 거 하잖아요. 죽어 수목장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부식이 돼서 여러 나무들에도 양분이 돼서 우리는 어딘가에서 또 살아 숨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원자들이 남아서 살아 숨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자, 어쨌든 이 조부식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조기 부식 상태예요. 조기 부식 상태. 초창기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라고 합니다. 모르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식이 거의 안 된 겁니다. 잘 유기물의 미생물의 활동 부족으로 일부분만 분해된 거. 그러니까 얘를 부식이라도 해야 돼 말아야 돼. 뭔가 약간 미부숙된 부식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토양 표면에 두꺼운 미부숙 유기물층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분해된 얘가 바로 이 녀석이에요. 모덜, 얘는 중간 정도 부식된 얘, 중간적 특성을 가지고 표층에는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층이 퇴적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중간입니다. 이게 토양선이라고 보면은 쭉 이 위에도 미부숙된 애들이 있고 밑에 섞여진 애들도 있고, 그래, 이렇게 섞여진 애도 있고, 그 다음에 멀이라고 부르는 애들인데 얘는 입상 부식이라고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엔 대부분 이렇게 부식이 돼서 밑에 토양과 이게 광질 토양이 잘 섞여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를 그렇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섞여서 있는 층을 그러면 우리는 멀이라고 합니다. 분해가 양호한 유기물. 그래서 pH도 거의 중성, 부식과 광질 토양이 잘 섞여 두꺼운 입살 구조를 가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H가 낮을 때 이런 몰 상태가 되고 CN율 같은 경우는 높을 때 이 몰 상태가 됩니다. CN율이 낮다는 것은 이 질소가 많다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잘 분해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잠깐 말씀드리면 나중에 낙엽 같은 게 많잖아요. 집에 낙엽 같은 게 많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질소질 비료를 주셔도 돼요. 질소질 비료를 주시면은 이론상으로는 얘네가 어떻게 돼요?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돼서 부식이 돼서 여러분들의 땅을 굉장히 이롭게 해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뿌려보진 않았습니다. 네. 자, 다음 이제 2탄 집적작용입니다. 제가 아까 2탄 집적작용 유기물 분해가 거의 안 된 상태라고 했었죠. 유기물 분해가 안 돼서 여기 같은 원형을 알아볼 수도 있을 정도까지 막 그렇게 살아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죽었지만 원형을 알아볼 수 있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 이런 데는 빗물이 장기간 정체될 수 있는 요암지나 지하 수위가 높은 지역은 토양이 혐기 상태가 되어 유기물이 쌓이거나 습지식물이 지표에 쌓이는 형상. 자, 이렇게 분해되지 않는 이유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자, 미생물이 없다 일단. 분해는 누가 한다? 미생물이 하는데, 미생물이 없다는 얘기는 아까 여러 얘기를 했었어요. 온도도 높아야 되고 습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자, 과습하면은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못 살까요? 호흡을 못하기 때문이죠. 미생물의 대부분은 호기성 생물이에요. 산성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애들인데 이 호흡을 못하니까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분해를 못하는 거죠. 호흡을 못하니까 죽어서 미생물이 여기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됐고 2탄은 불완전하게 분해된 식물 요체로서 맨눈으로 식물 조직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남아있는 녀석들을 말하고요. 자, 아까 1번에서 갈색화 나왔는데 자, 회색화 나왔습니다. 회색화. 제가 아까 표를 잘 보셨다면은 이 회색, 철이 어떨 때 회색이 된다고 했었죠? 이 환원 상태일 때. 아까 가수 산화 상태일 때는 뭐라고 했어요? 산화는 아니고 가수 상태일 때는 갈색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환원 상태일 때는 뭐예요? 철이 환원 상태일 때는 회색화가 된다. 그래서 이 환원 상태라는 것은 자, 이걸 한번 이쪽 읽어보시죠. 물로 포화하여 있으면 공기 유통이 차단되고 이 산소 분자는 호기성
미생물이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 소비함으로 토양이 환원 상태가 된, 즉 환원이란 혐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산소가 없는 상태. 그래서 이온들도요, 얘가 산화 상태고 얘가 환원 상태거든요. 얘가 산화 상태고 얘가 환원 상태예요. 이온은 간단합니다. 숫자가 큰 게요, 산화고요. 숫자가 작으면은 환원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전자를 뭐 잃고 없고지만 그걸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철은 3가에서 2가로, 망간은 4나 3가에서 2가로 환원돼서 철의 경우 용해성이 증가해 하충으로 이동한다. 유기물 분해가 느리게 진행한다. 네, 이렇게 됐고, 자, 포드졸화 작용. 포드졸화 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스뷸난 한대 지방의 침엽수림. 이게 포드졸밖에 이런 애가 없어요. 포드졸화 작용. 나중에 토양에 분류해서 스포도졸이라고 나와요. 그것도 여기랑 똑같습니다. 스뷸난 한대 지방의 침엽수림. 여기서 많이 발생하는 게 포드졸화 작용이다. 여러분들은 요런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고,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5쪽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드졸화 작용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염류화 작용과 탈염류화 작용까지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그렇게 오래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31분이 됐네요. 사실 오늘은 저도 오늘 영상 올리기 좀 힘들겠다. 왜냐면 막 눈이 감기고 그러더라고요.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서. 그래서 못 올릴 뻔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올리게 돼서 다행입니다. 공부도 했습니다. 공부도 한 상태이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내일 이 염류화 작용과 탈염류화 작용부터 해서 이 토양의 개념을 끝내버리시죠. 끝내고 이 토양 분류 부분은 되게 재밌어요. 조금만 외우시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